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화요일이고요. 1% 엄마 코칭 준비해놨는데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 이거 어떻게 좀 해줄 것인가, 지도할 수 있는 것인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노년층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머니에서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릴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덧 가을의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을의 중반인데 날씨가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어젯밤, 오늘 새벽 정말 날이 추웠거든요.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아침에 급격히 차가워진 공기에 놀라셨죠?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이 있는데요.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따뜻한 겉옷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등 일부 산간에는 얼음이 얼기도 하겠는데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너울이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알아봅니다. 서울 7.5도, 대전 6.4도, 대구 11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쑥 오르겠는데요. 서울 20도, 강릉 22도, 부산 23도로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는 도로에 살얼음이 어는 곳도 있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억울한 민원입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옆집 할머니를 대피시켰다가 되레 이 치료비를 물어내라라는 민원을 받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노인을 대피시켜줬으면 감사 인사가 먼저가 아닐까 싶은데 오히려 치료비를 물어내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온라인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현직 소방관이라고 밝히면서 글을 올린 건데요. 이 소방관은 늘 하던 것처럼 화재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이 난 해당 집이 아니더라도 불이 얼마든지 옮겨 붙을 수 있고 또 연기를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집 할머니를 대피를 시킨 거죠. 이때 이 할머니가 이웃집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골반 골절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대피하라고 한 이 소방관을 상대로 민원을 넣은 거죠. 이 글 쓴 소방관의 말로는 그 아들이 그러게 왜 집에 가만히 있는 노인을 나오라고 해서 다치게 했느냐 하고 따졌다고 하는데요. 이 아들은 소방관에게 과실이 있다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고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은 할머니를 대피시키고 바로 화재 진압하러 갔는데 나에게 과실이 있는 게 맞냐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소방관은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그렇죠. 이게 이러니까 황당할 텐데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이에요? 이럴 때마다 우리나라 국민성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무슨 적반하장 태도냐.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런 민원을 받으면 너무나 힘이 빠질 것 같다 등등 이렇게 좀 민원인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소방서장을 징계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덜어 보이는데요. 아마 이건 이 소방관이 토로한 내용 중에 본사에서는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이고 찾아가서 사과하고 좋게 끝내라고 한다라는 내용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최근에 불거졌던 그 학교 문제도 그렇고 어떤 소속 직원이 적어도 업무 중에 처한 상황에 그런 조직과 조직장이 같이 사안을 마주하는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네. 아니 이런 민원이 자꾸 생기고 또 이게 소송까지 간다면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를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텐데. 그렇죠. 야, 이거는 진짜 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는데요. 이 소방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그 위에 분들 도와주셔야죠, 당연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셀프 용역입니다. 국방지능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산하연구소인데요. 이곳의 한 연구원이 여자친구 이름으로 회사를 세워서 12억 원짜리 외주 용역을 줬다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 여자친구는 국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보육교사를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정말 그냥 황당 그 자체입니다. 국방 관련 업체도 아니고요. 보육교사인 여자친구에게 무려 12억 원의 용역을 맡겼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이 A 연구원이 연구소에서 무기체계 개조 개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관련 사업을 주관할 업체 2곳을 이곳에서 선정합니다. 물론 정부 지원금이 들어갔고요. 총 지원금은 53억 원이었습니다. 이 선정된 업체 2곳은 또다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외부 업체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 연구원이 여기서 머리를 써요. 그 외부 업체를 내가 해버리자. 그렇게 여자친구와 지인을 끌어들여서 없던 회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자친구도 지인의 회사도 각각 6억 원씩의 수의 계약을 따는 데 성공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업체 선정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이 A 연구원이 전부 다 관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냈어요. 네. 야, 근데 이게 봐도 그냥 이런 식으로 따냈는데 네. 이게 제대로 연구 비용으로 쓰일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당연히 이 급조된 가짜 회사들은 무기체계 시뮬레이션을 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꿀꺽해버린 나라 돈은 어디에 썼냐. 여자친구가 2억 1,200만 원짜리 오피스텔을 구매했고요. 자신 앞으로 매달 이 1,000만 원 월급을 또 지급을 스스로 셀프로 했는데 이거를 남자친구인 A 연구원과 나눠서 같이 썼고요. 또 참 더 나아가서 여성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나라 돈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480만 원도 부당 수령한 겁니다. 정말 뭐 완전 범죄가 될 뻔했던 이런 참 대담한 행각은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점검하던 외부 회계 법인이 감사를 하다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꼬리가 잡히게 된 거죠. 결국에 A 연구원은 해고가 됐고요. 국기원은 이들 일당을 경남 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이거 해고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럼요. 이런 게. 예. 근데 한번 살펴볼 일은요. 그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걸린 사람이랍니다. 걸린 사람. 그러니까 이게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 지나가는 거예요. 거죠, 뭐 모른 채로. 근데 이런 거는 여기만 이랬을까? 예?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야, 이거 한번 다 점검해 볼 일입니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무주택 간주 확대입니다. 앞으로 시세 2억 4천만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무주택자로 간주가 되고요. 공동주택 용지 전매 제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공시가격 기준이 상향되는데요. 소형 및 저가주택 금액 기준은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원래 1억 3천만 원이었던 게 1억 6천만 원까지 올라가고 지방의 경우 8천만 원이었던 게 1억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또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과 공공주택 일반 공급, 또 특별 공급 이렇게 확대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시세가 2억 4천만 원 안팎인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공택지 전매 제한도 한시적으로 완화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도 단독주택 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해서 전매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벌떼 입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자를 마구 등록해서 입찰 공고가 뜨기만 하면 계속 벌떼처럼 몰리는 그런 걸 벌떼 입찰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 계열 회사 간의 전매는 계속적으로 제한합니다.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할 수 있게끔 입법 예고일인 18일부터 내일입니다. 전매 확인서 사전 접수도 시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 이 입법 예고 기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이 또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무주택 간주 확대는 이르면 11월 중순경 또 전매 제한 완화는 연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관련 제도나 법은 자꾸 바뀌니까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네. 야, 여기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은 매일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자, 모닝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심심치 않게 들리잖아요. 들리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리를 잃기 전에 고쳤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미리미리 했어야죠. 네. 근데 우리 건강이 그렇습니다. 건강은 정말 잃기 전에 이걸 잘 지키고 또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자, 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한 아침이 준비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중요성을 전해드리는 코너죠. 닥터하우스 바로 보겠습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준혁입니다. 아유, 훈남 한의사분이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주제가 뭡니까? 그 전에 이정수님, 올여름 매미 소리 때문에 잠들지 못한 적 있으셨나요? 아, 그렇죠. 매미 윙윙윙. 아우, 저희 집 앞에는 또 매미가 많고 또 그 아내가 종종 이제 잔소리하고 나면 이게 귀에 맴들어서 잠이 안 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가 24시간 동안 계속 들린다면 어떨까요? 아, 그건 너무 끔찍한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 안에 맴도는 삐삐 소리 이명입니다. 아, 이거 그렇게 오랫동안 들리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요. 이명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명은 외부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귓속 또는 머릿속에서 소리를 느끼는 현상을 말해요. 본인은 이명으로 인해 괴롭더라도 주변 사람은 그 소리를 듣거나 느낄 수가 없죠. 엄밀히 말하면 이명은 병이 아니라 귀 질환에 동반되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근데 그 이명이 왜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명의 원인은 무척이나 다양한데요. 갱년기나 노화 현상으로 인해 생길 수가 있고 난청이나 메니에르병, 웨이도염, 중이염, 청신경 종양과 같은 귀질환에 의한 경우도 있어요. 심한 빈혈이나 고지혈증 등과 같은 전신질환이나 동정맥 기형, 머리 외상, 이독성 약물 등도 이명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명이 근데 들리는 소리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삐 하는 전자음, 쏴 하는 바람소리, 때로는 윙윙 모기 소리나 종소리, 조명이 켜졌다 꺼지는 소리, 반복적인 박동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화가인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이명에 대해 한 귀는 거미줄로 막혀 있고 다른 귀는 귀뚜라미가 밤새도록 우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명 소리는 매우 다양해요. 아, 그러면은 이게 자신에게만 들리는 소리잖아요. 뭔가 남들이 같이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을 잘해야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명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도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항상 들리는지 아니면 때때로 들리는지, 이명이 박동성인지 아닌지,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때 함께 캐치할 수 있는 게 바로 동반 증상입니다. 단독으로 이명만 들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이명과 가장 흔하게 동반되는 증상은 난청이에요. 메니에르병의 경우 이명과 함께 어지럼증, 오심, 구토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중이염은 발열, 콧물 등 감기 증상과 함께 귀통증 혹은 귀 먹먹함도 같이 나타나니 알아두면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이명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이 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명으로 진료받는 환자는 적지 않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이명으로 진료받는 환자는 매년 30만 명대를 유지하고요.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4만 7,341명의 환자가 이명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명을 앓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이명의 가장 큰 원인이 노화에 의한 청력 감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어폰을 이용하는 습관이나 도심 소음, 스트레스 등에 의해 젊은 이명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삐소리 난다고 해도 그냥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금방 귀 건강으로부터 퇴장당할 겁니다. 저기 퇴장인가요? 이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수면 방해, 무기력함, 기억력 감퇴 등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심리적, 육체적 악영향을 끼치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자체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증상인 난청이나 심한 경우 종양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하지 말고 치료해야 하죠. 아 그렇군요. 어떻게 치료하면 됩니까? 현대의학에서 이명은 약물, 보청기, 수술, 이명 재활, 재훈련 치료 등으로 개선할 수 있고요. 한방에서는 침치료, 약침치료, 뇌순환 개선요법, 한약 처방 등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는 치료로 이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뇌순환 개선요법이 뭐예요? 달팽이관이 있는 부분을 뇌이라고 하는데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은 경추에서부터 올라와요. 이 경추 주변에 유착된 조직을 침도라고 하는 특수 침과 약침을 통해 풀어줌으로써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겁니다. 우리 귀는 뇌이동맥이라는 하나의 혈관에 대부분의 혈액 공급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만 좋게 해도 이명과 난청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안 좋아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명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과로와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목 상태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눕는 자세 또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압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귓볼 뒤쪽과 꼭지돌기 사이 움푹 팬 곳이 바로 예풍혈입니다. 머리 위로 올라가는 기혈순환을 좋게 하여 귀 건강을 포함한 안면부 건강 예방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 한번 누를 때 30초에서 1분씩 틈틈이 눌러주세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명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귀 건강까지 챙겨주신 강준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도 한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고예솔입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연예인 온 줄 알았습니다. 너무 잘생기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낳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는 뭔가요? 이정수님, 우리 몸에는 생명의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부위일까요? 통로 가만히 있자. 콧구멍! 숨 쉬어야 되니까요? 땡, 틀렸습니다. 정답은 목입니다. 목이요? 네, 목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섭취한 음식물이 위로 이동하는 통로인 식도, 공기가 폐로 드나드는 통로인 기도, 또 뇌로 가는 혈관인 척추동맥과 경동맥의 통로도 있고요. 뇌와 연결되는 여러 신경이 지나기도 합니다. 이 생명의 통로인 목의 건강을 넘어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현대인의 고질병, 목 디스크입니다.
아, 목 디스크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목 디스크가 뭔가요? 우리 몸에는 이렇게 여러 작은 뼈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쭉 척추가 여러 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이렇게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것이 추간판, 영어로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이렇게 경추 디스크가 밀려나서 주위 신경근을 자극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바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일명 목 디스크요. 근데 이게 참 다양한 이유로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목 디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목 디스크는 교통사고와 같이 외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개는 잘못된 자세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소파 팔걸이나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습관, 스마트폰을 본다고 고개를 계속 숙이고 이렇게 있는 자세들이 대표적으로 목 디스크를 유발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카드 지갑도요. 아, 이거요? 이거 되게 가벼운 건데? 네. 가벼워도 장시간 하고 있으면 목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가벼운데? 네. 아, 그러면 목 디스크가 오면 어떤 증상이 보이나요? 목이나 어깨 주변 통증과 함께 신경이 눌려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팔이나 손가락이 저리고 팔에 힘이 빠지는 등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두통이 생기거나 현기증,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아, 근데 이게 목 디스크라는 게 그냥 뭐 기다리면 낫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안 됩니다. 아, 안 돼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 아픈 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서 그냥 방치하시다가 이미 악화된 후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목 디스크를 방치하면 만성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손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근력 저하, 심지어 보행 장애나 마비 등 전신에까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목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수술은 무서운데.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목 디스크의 한의학적 치료는 약침 치료, 추나요법, 침, 뜸, 부항을 등을 통해 신경에 염증이 있는 거를 풀어주어서 통증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무중력 감압 치료기도 있는데요.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물리적으로 해소하는 치료를 합니다. 물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러면은 수술 치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치료는 알겠는데 이게 예방하면 좋잖아요. 예방하는 방법도 있죠? 네, 맞습니다. 목 디스크를 예방하려면 이렇게 갸우뚱, 갸우뚱 이렇게 동작을 자주 해주세요. 목과 어깨에 긴장을 자주 풀어주고 여러 근육들을 고르게 사용해야 하거든요. 또한 지압으로 기혈 순환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여기 뒤통수뼈 아래쪽 목비근 이는 곳 바로 오목한 뒤에 여기가 풍지혈이라고 하는데요. 양손으로 5초 10회 지압합니다. 오호. 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목 디스크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풍지혈은 머리와 목을 연결하는 많은 근육들이 분포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압해서 풀어주면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 개선은 물론 척추 피로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오늘 알려주신 방법으로 우리 모두 목 디스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고예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엄마가 되기 위한 1% 엄마 코칭.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샤론쌤, 이미애 코치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샤론 코치 이미애입니다. 네, 신재윤 씨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재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눌지 주제 영상 먼저 주시죠.
저희 집 앞에 바로 놀이터가 하나 있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봤던 충격적인 장면은 놀이터에서 그네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오늘의 주제 청소년들의 스마트 기기 중독 심각하다는 내용인데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제가 부모잖아요. 네. 또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고 그래서 정말 스마트폰 전쟁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저희 집에 휴대폰이 지금 정말 많거든요. 그게 뭐 아이 전용 휴대폰도 있고 그리고 폴더폰도 있고 이제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노출이 많다 보면 또 아이들 지능이나 또 이제 시간을 또 많이 뺏기게 되고 또 학업에도 또 지장을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진짜 노력하는 게 이제 스마트폰 관리. 진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 놀이터에서 애들이 본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네. 저 얼마 전에 햄버거 집에 갔는데 이렇게 네 아이가 앉아서 네. 햄버거 먹는데 친구들을 왜 만났는지를 모르겠어. 4명 다 각자 하면서 그냥 먹고 있죠. 그거 먹고 있어요. 그거 왜 만난 거야? 대화는 없어요. 이 정도더라고요. 아니 예전에는 보면은 저희가 전화 받을 때 보통 어떻게 받으세요? 이렇게 받죠. 이렇게 하죠. 받잖아요. 여보세요 이렇게. 요즘 애들은 이렇게 안 하고요. 네. 이렇게 아 그냥 이렇게? 이게 붙인 야. 네, 이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네. 이렇게 하면 되네. 혹시 그 여러분들 그 알파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 MZ 세대까지 네. 저도 왔는데 거기까지. 그 저는 오렌지부터 해서 지금 MZ까지 세대 쫓아가기도 힘든데 또 알파 세대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MZ 세대 말고 그 다음이 그럼 알파 세대인 건가요? 알파 세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술적 진보를 경험한 그런 세대인데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그런 아이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아이를 어릴 때 키울 때는 아이들한테 뭐 동요를 같이 부르고 책을 읽어주고 이랬잖아요. 요즘은 우리 아이들은 AI 스피커랑 스피커랑 말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서 우리가 보통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저희 아이도 이렇게 방에 들어가 보니까 혼자서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야 뭐 좀 해줘 막 부르고 있어요. 야, 통화를 하나 이렇게 보니까 누굴 자꾸 부르면서 그러니까 AI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뭐 알람 이때 맞춰줘, 뭐 이때 뭐 나한테 뭐 말해줘. 그리고 이제는 아예 메시지도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싫어가지고 음성으로 그러니까 다다다다다 메시지가 막 가고 그러니까 앱을 정말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예. 아니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 많이 보는데 저는 이 통계 보고 놀랐어요. 저희 애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직 스마트폰 없어서 다 없겠거니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스마트폰 보유율이 96.5%래요. 저희 애는 3.5%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이게 맞는 건지. 그런데 일단은 엄마들이 스마트폰을 사주는 이유는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있는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또 일하는 엄마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40%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오히려 전체 연령에서의 과의존 위험군은 줄어드는데 청소년들은 상승세가 지속되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든지 잘 사용을 하면은 이게 득이 되는 거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특히 문제가 되는 게 SNS 중독이란 말이죠. SNS 중독 정말 심각하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친구 만나고 놀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제한된 공간에서 놀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모여도 대화보다 톡을 합니다. 이게 더 익숙하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죠. 네. 이와 관련된 고민이 하나 있어서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가 SNS에 푹 빠져 있는데요. 늘 일상 사진을 찍어 올리고 무슨 챌린지다 뭐다 춤을 연습하고 SNS에 업로드합니다. 문제는 아이가 SNS에 빠진 후로는 저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핸드폰을 뺏어도 관계만 더 나빠질 뿐 나아지지 않는 우리 아이의 SNS 중독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 이거 진짜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아, 정말 뭐 예전에는 왜 이렇게 애들이 게임 중독해서 또 엄마들이 고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짧은 동영상 이런 데 애들이 네. 또 많이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참견하느라 굉장히 바쁜데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또 약간 그 별스타그램 같은 그런 거 깔아놓고 네. 아주 모든 사람들이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딱 가보면은 그 전화기 창에 또 이 창 그 또 있는 거 보면 또 제가 또 이거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싸움이 되고 아 정말 그 관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요즘 근데 SNS 저도 보면 이렇게 어린 뭐 초등학생들 피드도 가끔 뭐 알고리즘을 타고 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중독이다 넘어서 뭔가 새로운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SNS 그 일기 쓰듯이 뭐 있는 거 올리고 그러잖아요. 네. 뭐 짤막하게 뭐 글도 쓰고 하는데 거기에 그 확인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뭐 좋아요 몇 개 왔는지. 근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중독되다시피 수시로 누가 했는 이렇게 보고 이러다가 이제 자꾸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SNS 인기가 지속적으로 이제 높아지면서 SNS를 과용한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네. SNS 이용자들의 이용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비교했는데요. 10대는요, 주중에 58.7분, 주말에 81.9분으로 모든 연령 중에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많은 연구에서 SNS 과용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요, 자존감 저하입니다. 그건 왜 자존감 그럴까요? 저는 이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이제 남의 SNS를 보면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고 나 말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런 SNS를 접하게 되면서 비교 아닌 비교를 하는 거죠. 이 친구도 뭐 해외여행도 가고 뭐 맛있는 데 가서 밥도 먹고 그런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아니죠.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끼리 비교했는데 네.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하고 그렇죠. 비교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사진의 트릭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일상의 모습을 내추럴하게 나오진 않죠. 네. 그리고 어쩌다 먹는 한우, 어쩌다 먹는 랍스타가 저 사람들은 매일 저런 걸 먹나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옷도 제일 좋은 옷. 예를 들어서 명품 옷 하나 입었는데 그게 이 사람 매일 명품 옷을 입어. 이러니까 자기의 모습과 비교하니까 자기가 자꾸 초라해지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자존감이 계속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왜 저 소위 얘기해서 무슨 뭐 한 뭐 오마카세라는 네. 거 오. 뭐 20만 원, 30만 원 막 이런 게 있는데 어. 예약이 안 될 정도래요. 누가 이렇게 먹나 했더니 그거 한 번 가가지고 요거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또 올린대요. 그럼요. 그런 용으로 많이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하고 그쵸. 그러다가 그걸 보고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또 저 거기서 자존감 감이 그죠? 그렇죠. 자존감이 떨어진다. 네. 아 이거는 참 아닌데.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그건데 요즘에 왜 SNS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뉴스나 기사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SNS 상에서 이제 어떤 애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갑자기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SNS 상에다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좀 이렇게 괴롭힘 같은 게 또 있다고 해요.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요즘에 예. 그거를 사이버 불링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불링. 예, 그래서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괴롭히는 거죠. 아이가 왕따시키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이를 몰아세우기도 하고. 예전에 사실은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강력한 게 전학이었습니다. 네. 전학을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전학보다 먼저 이 아이에 대한 신상이 그대로 단톡방을 통해서 더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래서 오기도 전에 다 알고 있어요. 쟤 어떤 애야. 쟤 무슨 문제가 있었어. 쟤 조심해. 이래서 사실은 지금은 어디를, 즉, 공간을 떠나도 이거는 이어나온다. 네. 사이버 공간이 더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사이버 불링이라는 걸 여러분 굉장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괴롭힘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는 저도 들었거든요.
들었거든요. 네, 네.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위험 신호가 있다고 하는데요. 안 그러던 아이가 스마트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거나 혹은 뭐 집착하는 경우, 더 심해지면 폰을 꺼버리고 보지 않는다거나 네. 어느 날 갑자기 용돈을 올려달라면서 뭔가 씀씀이가 커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우리 아이가 혹시 뭔가 이렇게 사이버불링 당하는 게 아닌가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유독 예민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잘 관찰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어른들이 야 그거 사실은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가상 세계에 대해서 생각보다 어른들은 조금 영향을 덜 받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가 글을 하나 올렸을 때 좋아요가 몇 명이 있는지 그 나를 또 따르는 팔로워가 몇 명 있는지 만일에 하나라도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제 올린 것보다 좋아요 수가 작아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존중해 주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이제 통제가 된다고 해도 네. 중학생쯤 된 아이는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걸 다 듣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고민도 지금 아까 사연에서 보였고. 맞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좀 더 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아이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자 SNS 단어들 몇 개를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자, 먼저 팔로워, 팔로잉. 네. 그건 알죠. 이거는 다 알죠. 아시죠? 네, 너무 이재원 아나운서도. 그거야 뭐 이렇게 맺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 맺는 그걸 거. 뭐 보고 뭐 추종하고 좀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 팔로미, 그래서 팔로우. 네. 잘 정리해 주셨는데, SNS 공간에서 친구를 맺는 것을 네. 팔로우라고 하고요. 자, 팔로워는 나를 팔로우한 사람, 네. 즉 나를 친구로 추가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팔로잉은 내가 팔로우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 SNS 피드를 보려고 팔로우한 사람을 팔로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신재현 씨가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아, 저는 뭐 이제 중학생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맞팔, 어. 선팔, 언팔 이건 뭘까요? 마팔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같이 이제 팔로우를 한다. 그렇죠. 예, 선팔은 말 그대로 이제 먼저 팔로우를 한다. 언팔은 끊는다. 오. 예, 팔로우를 끊는다. 뭐 이런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샤론 쌤도 네.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저도 SNS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 혹시 DM은 뭔지 아세요? DM?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통화도 있지만 오. 문자도 있고요. 또 카톡도 있죠. DM은요. 다이렉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별스타그램에서요. 그 사람 아이디로 내가 바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많이 요즘은 상업적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DM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해시태그. 해시태그 알죠? 해시태그. 앞서 이제 사진 찍어서 샵 오마카세 네. 이게 해시태그라고 하는데요. 특정 핵심 앞에 샵을 붙여서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샵 행복한 아침 하면 제가 올린 사진과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미.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 앞에 샵을 붙여서 모두가 그걸 검색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아니, 그런 장치. 이거는 저도 하니까 뭐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샵만 붙이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야,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또, 정리해 봤더니 다들 또 뭐 있어요? 많이 알고 계시네요. 또 없나? 또 있는 거 혹시 이거 이런 거 뭐. 조댓구알도 있어요. 이거는 좋아요, 그쵸, 댓글, 네. 알림 구독, 뭐 필수, 뭐 별게 이런 다 거. 있어. 네, 우리말 너무 많은지 모를 많습니다. 정도로 네. 많이 있습니다. 용어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아이들이 SNS 할 때 사용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건 뭐 있어요? 주의할 거 있습니다. 예,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예. 자료 보시면요. 첫 번째, 뭐뭐를 신중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자 어떤 뭐뭘 거를 신중히 해야 될까요? SNS 할 때 뭐뭐를 신중히 하라? 뭔가 이렇게 저는 사진 올리고 오. 뭐 흔적을 남기는 걸 신중히 하라? 이런 걸까요? 이게 아무하고나 좀 이렇게 친구를 맺으면 안 될까요? 네. 비슷합니다. 어. 네, 친구 추가를 신중히 하라. 친구 추가? 왜냐하면 우리 팔로우, 팔로워, 팔로잉 이런 거 배웠잖아요. 네,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친구 추가하는 걸 팔로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파를 하기 위해서 내가 친구 추가하면 그도 친구 추가해서 내가 팔로워가 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팔로잉을 하면요. 그가 올린 모든 걸 내가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갖다가. 그래서 사실은 봐야 될 양도 많고 실제로 또 유익하지 않은 것들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 추가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동명이인이 누가 계시거든요. 네. 유명하신 분 중에.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외국인이 네. 자꾸 이렇게 DM 메시지를 보내요. 하이 막 이거 너무 글로벌해서 제가 그거 차단해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네. 좀 난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전 이름 때문에 글로벌로 하면 저죠. 너무 글로벌해서. 엄청난 해외 인사들이 저한테 그러겠다. 그러네, 진짜. 그러네요. 역시 뭐 유명하신 분. 저 사람이 왜 그러지? 그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그 생각을 또 못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뭐뭐를 신중히 하라. 또 한번 볼까요? 네, 뭘까요? 두 번째. 네. 뭘 또 신중해야 돼? 뭐가 신중할까요? 네. 친구 추가 다음에. 네. 두 번째는요. 네. 좋아요를 신중히 하라. 네, 좋아요를 신중히 하라. 이유는요. 여러분들 가끔 왜 좋아요 한번 눌렀다가 낭패 보신 적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내가 한번 눌렀어요. 이게 추천 알고리즘이 작동하잖아요. 맞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느 지역을 하나 보면 그 지역에 대한 게 한 100편 올라오죠. 뭐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끔은 호기심으로 눌러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민망할 때. 계속 따라오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아요는 너가 정말 너한테 추천되는 검색어니까 이걸 잘 봐. 이 엔진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닌 거는 빨리 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이상한 것들이 막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무심결에 좋아요 이렇게 눌렀는데 그거 아니구나. 그렇죠. 그 안 좋아요는 진짜 조심해야 되고 제가 원래 무서운 걸 못 보거든요. 네. 근데 저희 그 남편이 뭔가 이렇게 무서운 네. 뭐 그런 거를 한번 봤나 봐요. 근데 그게 계속 뜨는데 어떡해. 제가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서 더 이상 저한테 뜨지 않게 하기 뭐 그런 버튼을 누를 정도로 알고리즘이 굉장히 그 요새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발달됐냐면 쇼핑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우 찍잖아요. 그럼 별스타그램에서 한우 관련된 게 쫙 올라옵니다. 맞아요. 네, 깜짝 놀라죠. 저도 막 애 여드름 때문에 고민돼가지고 자꾸 계속 여드름만 계속 맞아.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심각하다 알고리즘이.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네. 뭐뭐를 신중히 하라. 자, 뭐가 있을까요? 뭘 신중해야 되나? 뭔가 이거는요 흔적을 남기면 그대로 뭔가 삭제 같은 게 잘 안 돼서 영상 이런 거? 네. 사진?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진, 영상 전송을 신중히 하라. 아니 이거 별 생각 없이 내가 찍은 사진하고 네. 또 특히 그 얘기는 들었어. 아이가 이렇게 벌거벗고 막 왔다 갔다 할 때 네. 귀엽다고 그런 거 올리면 좀 위험하다 이런. 위험하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그거를 아이의 권리를 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올려진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는 영구 삭제가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나는 지웠어요. 내 핸드폰에서. 그렇지만 찾으려고 한다면 끝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올리지 마라. 그리고 몸사진.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몸을 보여줄게, 너도 보여줘 이러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근데 되죠. 실제 이렇게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작은 그 휴대전화 안에 어떻게 보면 세상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실하고 잘 구분을 못하지 않을까. 이제는 인간관계를 그걸로 맺는 거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저도 고민이 되는 게 부모로서 내가 좀 어떤 점들을 조금 현명하게 좀 도와줘야 될까 이게 좀 고민이에요. 아이들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이미 혼재되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분명히 다르다.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옷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 아이랑 같이 동대문 시장에 좀 가세요. 동대문 시장 가서 원단도 보여주고. 현장에서 네. 뭔가, 그리고 백화점 가서 제품도 보여주세요. 아이가 너무 고양이를 예뻐해요. 그렇지만 키울 수 없을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고양이 카페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현실하고 가상이 다르다는 거를 깨닫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가상 세계에서 관심이 있는 것을 현실로 옮겨줘라. 그 중요하겠다. 역할을 부모가 해줘야 네.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이런 디지털 기기를 언제 써야 되는지, 어디서 써야 되는지도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정해진 부분일 것 시간에 같아요. 정해진 장소에서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아이하고 네. 약속을 하고 맞습니다. 지켜야 되고. 네. 그런데 여러분, 규칙은요, 언제 하는 거냐면 스마트폰을 사기 전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미 손에 그렇죠. 쥐어주면 네, 약속이 안 돼요. 네, 아이들이 엄청 조르거든요. 엄마 나 이거 사주면 공부 잘할게. 엄마 나 이거 사주면 시험 잘 볼게. 그래서 규칙을 좀 정해시면 아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랑 의논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어른이 모범을 보여야죠. 맞아. 그거 중요해요. 네. 어른이 끼고 있는데 뭐. 조금 전에 아이들이 어떤 햄버거 가게 가서 4인 4핸드폰 하는 네, 것처럼 네, 네. 요즘 어른들도 그래요. 맞아요. 보셨죠? 네, 네. 식당에서 4명이 다 각자 핸드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밥은 왜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가족도 그래요. 가족끼리 모여도 네. 남편 따로 저 따로 애 네. 따로 이런 적도 솔직히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핸드폰은 공부할 때, 잘 때는 거실에서 충전한다. 엄마 거, 아빠 거, 아이들 거 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클린 서비스라 그래서 안에를 열어보는 것도 약속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아이도 모르게 유해한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도 보고 그다음에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게도 해야 됩니다. 네. 이제는 뭐 완전히 인식에 대한 그 차이가 확실히 생겨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미디어를 그냥 놀이수단으로 보는 부모 세대와 이제 내 몸처럼 인식하는 이제 아이들과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우리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네.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예. 네. 그 미디어 리터러시란 말도 들어보셨죠? 네. 미디어 리터러시. 리터러시가 문해력이잖아요. 요즘에 재밌는 거 있습니다. 저는 버스를 자주 타는데요.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요. 그 세대별로 달라요. 젊은 친구들은요. 앱을 통해서 2분 후에 버스가 오겠다 알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저 같은 세대들은요. 전광판을 봅니다. 거기에도 나오니까. 네, 몇 분 후에 오나, 혼잡인가, 여유인가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이런 시설이 안 돼 있거나 이런 걸 모르시는 분은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립니다. 이게 세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계를 누가 더 잘 쓰느냐. 의 문제인데 사실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앱을 쓰는 거 보면 어른들이 감탄하죠. 그리고 배우고 싶어요. 네, 우리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저도 한 개 한 개씩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요즘 많은 문화센터에서 또 이런 교육을 합니다. 네. 자식들한테 배우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 이거 쓰고 싶어. 이거. 그러면 좀 기분 나쁘더라도 우리 배우자고요. 네. 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춰야 한다. 요즘 학교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경, 하드웨어 환경도 많이 바뀌고요. 예, 디지털 기기 보급률이 높고 더 중요한 거는요.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종이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한정된 양만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한테 모든 학생한테 똑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교과서는요. 무한대로 넣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맞춤형이 됩니다. 네.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더 어려운 문제를 줄 수 있고요. 공부를 조금 적게 하는 애들은 거기에 맞게 합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 검사라는 것도 있는데 예전에 일률적인 시험에서 이제는 맞춤형 시험, 즉 배점이 높은 거는 계속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요. 아예 못 푸는 쉬운 문제를 나옵니다. 그래서 실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또 정확히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뭐 달라져야 될 부분도 있고 적응할 부분도 있고 또 아이들 요즘 날씨 낮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 한번 데리고 밖에 현장도 한번 경험을 시켜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돈에 대한 고민을 확 날려드립니다. 뭐니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자,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 참 믿기 힘들고 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은데 이게 이제 경제적인 것과 영향이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노인 빈곤율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인 빈곤율이라는 게 뭐냐? 일단은 이 소득을 가장 적은 사람부터 뭐 높은 사람까지 이렇게 쭉 줄을 세웠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65세가 넘으신 분들의 소득을 봤을 때 이 중위소득 절반 미만으로 받는 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살펴본 게 이제 노인 빈곤율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거의 40%, 39.3% 정도가 되거든요. 이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고요. 또 우리는 이제 가진 게 집 한 채밖에 없어요. 뭐 평생 모은 게 결국은 집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득과 자산을 합쳐놓고 봤을 때도 이 노인 빈곤율이 26.7%. 뭐 미국이나 독일, 호주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뭐 국민연금이 있기는 한데 이 국민연금도 1988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연금에 적용을 못 받는 노인분들도 많고 그나마 이제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집만 있지 현금 흐름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 가구의 자산 대부분은 이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제가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령 가구는 약 3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부채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로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경우 자산의 82.4%가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지금 너무 높다는 게 네. 너무 놀라운 것 같고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집 한 채만 내 이름으로 돼 있어도 좀 든든하고 좋았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이게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딱 끊기면 수중에 현금이 없으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조금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 이 노인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사실은 뭐 노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그 은퇴 이후에 조금 편안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생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기초연금 같은 제도가 있지만 그걸로 사실 생활을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그나마 이제 자산, 부동산 자산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주택연금이라든가 농지연금을 가입하면 조금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봤더니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17.1%나 급증한 수치인데요. 2007년 주택연금이 도입됐는데 이 이후에 지난해에 이어서 상반기 기준으로는 2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사연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알려드리죠. 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저희 아버지께 주택연금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딸입니다. 아버지는 가입할 때 보증료도 내야 하고 나중에 저에게 물려줄 집이라고 마다하시지만 저는 살아계신 동안 집을 담보로 넉넉히 받아 쓰시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게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주택, 이게 주택연금에 가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신데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그 집 하나 잘 보존했다가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해요. 네. 근데 그거 다 못 물려줘요. 그거 나중에 상속세 내고 나면 세금으로 때. 그 집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살아있을 때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집 한 채라도 물려줘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뭐 100세 시대 얘기하는데 진짜 말만 100세 시대가 아니라 장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못해도 뭐 80세, 90세까지는 사시는데 그때 돼서 집을 물려주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녀들 나이가 벌써 환갑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사실 어릴 때 물려준다면 뭐 경제적인 이 도움이 크게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식들도 생각하기에 아유 가지고 계신 거 그냥 편안하게 쓰고 그렇게 생활을 즐기셔라라고 생각하시는 이 자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택연금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기는 받는데 그 대출금을 이 연금의 형태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를 받느냐 이것도 궁금하실 텐데 이 60세에 신청했을 때 이 집값 기준으로 1억당 약 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예를 들어 뭐 7억 원짜리다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140 잠깐 넘는 약간 넘는 금액인데요. 143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고요. 만약 60세가 아니라 조금 더 늦게 가입한다 그러면 이제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만약에 70세에 가입한다면 1억당 30만 원 정도. 그래서 월 210만 원 가량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연금이 일반 대출하고 다른 점은 이 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받았던 연금을 다시 안 갚아도 되고요.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종신토록 지급이 됩니다. 그러다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면 받았던 연금 그리고 거기에 붙은 이자 이런 것들을 떼고 이 자녀들한테 물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주택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과 나이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지는데 집값이 비쌀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많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집을 담보로 잡을 때 이 네. 집값이라는 게 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 왜 뭐 공시가도 있고 뭐 네네. 감정가도 있고 뭐 그 실거래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가입을 할 때 기준이 있고 연금액을 지급해 줄 때 그때의 집값이 있어요. 일단 가입을 할 때는 종전에는 집값이 공시가 기준 9억 원 이하여야 됐는데 이게 10월 12일 이후로는 공시가 기준 12억 원 이하로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앞서 설명드린 그거는 이제 실제 시세를 반영을 합니다. 근데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세를 쉽게 조회할 수 있지만 빌라라든가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시세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감정평가액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가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주택담보대출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대출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일반 은행에 가서 내가 대출 받아서 그걸로 쓰면 안 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걸 비교를 해드리자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목돈을 한꺼번에 받잖아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만 필요해라고 해도 그렇게 1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목돈을 받고 그 목돈 중에서 내가 필요한 일부만 꺼내 쓰고 나머지는 또 굴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4억짜리 집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4억짜리 집 중에서 2억 원 정도를 대출 받아서 20년 동안 쓰겠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이죠. 한 달에 약 83만 원 정도 꺼내 쓸 수 있는 건데 나머지 돈은 뭐 예금에 넣든 주식에 넣든 투자를 또 해야 되고요. 또 대출을 받지 않는 이 기간 동안 대출을 받은 직후로부터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은 매달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환 부담도 있고요. 하지만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달 이 소액의 연금이 대출의 이 형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은 만큼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살아있는 동안에는 갚지 않아도 되고요.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을 가지고 70세에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12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가 있다라는 금액도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게 궁금해요. 만약에 집값보다 더 많은 돈을 누적연금 수령액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는 연금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 때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인데 이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자체가 주거 안정 그리고 노후 보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 아주 오래 살아서 내가 받은 연금과 이자가 내 집값을 초과했다. 이런 경우에도 뭐 별도로 상환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가서 주택금융공사가 그냥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나라가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가입을 하고 무조건 오래 살아야 이득이죠. 오래 살아야 무조건 오래 살아야 돼. 모기로 막. 연금이 나온다는 건 오래 살아야 된다는 말과 같죠. 근데 이걸 하다가 네. 중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다 지급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머지 한 분이 연금을 쭉 받으시려면 이 주택의 소유권이 이쪽으로 다 이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이 뭐 공동 명의로 돼 있든 단독 명의로 돼 있든 그 소유권이 100% 이제 아내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100%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있다는 말씀이시면 그러면
자녀들한테 돌아가나요? 그렇죠. 자녀들한테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소유권을 갖겠다. 네. 그 집을 나한테 상속 문제네. 그러니까. 주셔라. 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유언을 통해서 나는 내 배우자에게 주택을 100% 물려주겠다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최소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네. 이제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아주 드물게 자녀들이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남은 배우자에게 100%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주택연금이 끊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자녀들의 동의를 꼭 받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입할 때는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또 자녀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신탁 방식이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주택연금은 그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저당권 방식이라는 게 있고 이건 대출받는 형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를 일부 임시적으로 이 주택금융공사에다가 이전하는 이 신탁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이제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신탁 방식이라는 건 임시적으로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주택금융공사에 넘겨놓는 거기 때문에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소유권이 그대로 이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나한테 더 맞는 건지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가입을 하실 때 상담을 받아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소장님 저 하나 더 궁금한 게요. 네. 앞서 원래 기존 집값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반대로 집값만큼 못 받고 두 분이 다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럼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상속을 하는 건가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연금을 받다가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오래오래 사셨지만 집값이 생각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집값 대비 이제 받았던 연금 플러스 이자 요걸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초과해도 더 이상 갚을 건 없고요. 만약에 집값보다 연금액 받아간 게 적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상속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집값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네.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얼마 전에 집값 굉장히 높았다가 조금 맞습니다. 떨어졌다 또 조금 올라. 그렇죠. 네.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이걸 주택연금을 들어야 되나 이런 이거 부분도 진짜 예, 고민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연금을 더 주거나 떨어진다고 해서 덜 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장점이죠. 우리가 노후가 불안하게 되면 이 변동성이 커지는 게 훨씬 더 불안한데 이 꾸준하게 같은 금액이 평생 동안 지급된다,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라는 게 이제 주택연금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네. 실제로 제 지인분들 중에 네. 이게 최저일 때 이제 금액이 최저일 때 주택연금을 가입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집값이? 예, 예.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집값이 2억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걸 다시 깨고 재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예. 그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조금 더 올랐을 때 가입했으면 매달 나오는 연금액이 좀 늘어나니까 네. 이때 가입했어야 되는데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해지하고 재가입도 가능한데 이럴 때는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 여기에 붙은 이자 이런 것도 다 상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집으로는 3년 동안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해지했다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이게 올랐을 때는 다시 깼다가 가입하고 뭐 떨어졌을 때는 그대로 있고 이런 약간의 본인의 이해로만 가입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같은 주택으로 재가입을 하려면 집값이 같거나 떨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제 12일부터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특례 조치가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3년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3년이라 시간 동안 이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집값이 올라서 이 해지하고 재가입하려고 봤는데 3년 후에는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3년 동안 집값이 정말 많이 올라서 아까 말씀드린 가입 기준 공시가 12억 원을 초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연금이 중단되는데 이 동안에 이제 소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집값이 올랐다 그러면은 그 집으로 뭐 꼭 가입을 안 하셔도 되니까 이사를 가셔가지고 재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은 집값이 좀 높을 때 가입하는 게 좋은 거네요. 실제로는 집값이 안정화되거나 막 떨어지려고 할 때 가입률이 높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길게 놓고 보자면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면 매달 받는 연금액은 많고 내가 평생 지급받는 연금액은 많겠지만 그만큼 이제 자녀가 상속받게 되는 부분은 적어지겠죠. 반대로 집값이 적을 때 가입했다면 내가 받는 연금액은 좀 적지만 그렇죠. 그만큼 이제 자녀들이 가져가는 몫은 좀 커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아니
왜냐하면 집값 높을 때 많이 받아서 네. 이거 다 축날 때까지 살면 되잖아요. 오래 살면 되지. 큰 포인트군요. 오래 살 수만 있다고요.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이 많다면 집값이 가장 높을 때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아니 저는 이 주택연금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조영구 씨가 이제 곧 나이가 이제 다가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입에 대한 좀 희망이 좀 생기면서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자격 요건이 있는지 가입 조건? 네. 이게 나라에서 해주는 것들 중에 좋은 건 대부분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까다롭지 않을까요?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일단 가입 연령 제한이 있어요. 이 그쵸. 부부 중에 어린 사람이 만 55세 이상 되어야 된다. 요 점이 그래요?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택 가격의 제한. 그러니까 공시가 기준 9억 원 이하였던 게 12일부터는 12억 원 이하로 확대됐으니까 조금 대상 폭이 넓어졌죠.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분들이 계실 텐데 2주택인 경우에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나머지 한 주택은 가입한 후 3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2주택이라도 6억이면 되는 건데 예, 그렇죠. 두 개 합해서 12억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3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주택을 합쳤을 때 합치는구나. 12억 원 이하면 또 가입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그 집에서 부부 중 한 명은 무조건 거주를 해야 거주를 해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집이 두 채이건 세 채이건 네 채이건 간에 12억 기준을 충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또 만약에 나는 12억 원 넘는데 이거 전체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한꺼번에 묶어서 주택연금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 그건 채. 안 되고요. 내가 살고 있는 한 채로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주택이 두 채인데 한 채는 월세 받고 싶고 한 채는 내가 연금으로 받고 싶은데 일단 한 채일 때 가입한 다음에 다주택자가 되는 건 상관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자산을 불려가지고 또 월세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가입하시고 주택을 취득하시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월급 또박또박 받아가지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노후에 아이들한테 손 벌리기도 뭐하고 하면 그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네. 나중에 아이들이 한 셋 정도 됐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집 가지고 싸우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주택연금 관련해서 또 다른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용 아나운서 네. 보내주시죠. 올해 만 60세인 저는 현재 7억가량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안정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집에는 대출이 2억 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또한 가입 후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러셨어요. 그렇죠. 목돈 생길 것도 있고 또 집이라는 게 대출 없이 사는 집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입 가능합니다. 이게 주택 담보대출 상환용 연금을 가입하시면 되는데 이 주택 이 연금도 이 집값을 100%다 대출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연금을 지급해 주는 건 아니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 이걸 이제 인출 한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50%에서 90% 정도 먼저 꺼내서 이걸로 대출을 갚고 나머지 금액으로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연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0세시기 때문에 이 대출 한도가 집값이 7억이고 그러면 한 2억 4천 정도가 대출 최대 한도로 잡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2억을 상환하고 나머지 4천만 원 정도의 한도로 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37만 원 정도의 연금이 평생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출을 먼저 갚게 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차익을 가지고 연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네. 네. 그리고 방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갑자기 목돈이 드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걸 중간에 이게 깨도 되는 거예요? 깬다라는 게 사실은 주택연금을 취소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취소하게 됐을 때는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과 뭐 이자 이걸 다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목돈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을 한다, 아니면 의료비로 쓴다, 교육비로 쓴다, 이럴 경우에는 이 목돈을 인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네. 인출한 만큼 연금액은 좀 줄어드는데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목돈 인출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구조이기 때문에 목돈을 꺼내 쓰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대출액이 잔액이 많아지니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초반에는 일부 인출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결정할 때 좀 신중하게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요거 아까 10월 12일부터 제도 바뀌는 부분이요. 지금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거 설명 듣고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네. 아까 이제 담보 가입 기준 자체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줄 때 집값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보고 대출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게 최대 한도가 5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6억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비싼 경우에는 매달 나오는 연금액이 좀 늘어나게 되는데요. 집값의 대출 한도가 5억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시세 9억 원 같은 경우에도 최대 283만 9천 원이 연금으로 나왔는데 대출 한도가 5억에서 9억으로 올라가면서 340만 7천 원까지 이게 연령대별로 집값별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기존보다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집이 한 채인 분들은 가입하고 오래 사시면 됩니다. 오래 사세요. 네, 오늘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쌀쌀해요, 진짜. 저는 정말 어젯밤에 너무 추웠어요. 그러게요. 오늘 새벽에도 춥거든요. 아침, 저녁 기온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정말 든든히 오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